전형적인 폐렴이라고 제어장에서 감염 프랭크 보어된 지금 1919년 겨울 옥스퍼드에 있는 자기 집 침대에 누워 있던 유명한 의사 윌리엄 오슬러 경은 자신이 폐렴에서 절대 회복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지난 한 달 동안 오슬러의 면역체계와 세균의 일방적인 싸움을 벌이는 동안의 몸 상태는 천천히 악화되었다. 몰핀을 넉넉하게 투여받는 것만이 오슬러의 유일한 위안이었고 밤에 특히 더 그랬다. 그에게 왕진을 얻은 의사 가운데 한 명이 차도가 보인다고 안심시키려 하자 오슬러는 이렇게 말했다. 아치, 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내가 직접 이 사례를 4달 동안 지켜봤는데 왜 엉뚱한 말을 하나. 내가 내 시체를 금지할 수 없으니 유감일 뿐이네. 캐나다 출신인 오슬러는 이미 당대 최고의 의사로 인정받았으며 1905년에는 미국 볼티모어, 영국 옥스퍼드로 이사를 갔다. 오래된 대학 도시에서 의학훈련과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흠정 강좌 교수로 일하기 위해서였다. 오슬러는 지난 16년 동안 존스 홉킨스 병원이 설립되던 해부터 쭉 교수로 일했고 그와 그의 동료들은 현재 미국 의학의 학술적인 기초를 내놓았다는 평가를 광범위하게 받고 있었다. 학사 학위만 가진 병리학자이자 교육계획가였던 윌리엄 웰치, 코카인에 중독되었지만 마프 같은 실력은 지닌 외과의사 윌리엄 홀스테드, 기독교인으로 거듭 난 산부인과 의사 하워드 켈리가 오슬러의 동료였다. 오슬러가 집필한 교과서 의학의 이론과 실제는 50년 동안 계속 출간되었고 당시 의사들의 필독서였다. 1차 대전의 막을 내리기 겨우 3개월 넘었을 무렵 오슬러의 단 하나뿐인 자식이었던 리비아가 벨기에 전장에서 입은 머리 부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70대였던 오슬러는 엄청난 슬픔에 빠졌지만 1년 안에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평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 맡게 된 일에 몰두하며 슬픔을 잊고자 했다. 1919년 10월 스페인 독감이 한창 맹위를 떨칠 무렵에 오슬러는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만나 앞으로의 연구 기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옥스퍼드에서 스코틀랜드로 떠났다. 독감이라는 이 치명적인 질병은 1차 대전과 더불어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1918년 1월에서 1920년 12월 사이에 영국에서만 25만 명이 사망했다. 스코틀랜드에 머물러 오슬러는 글래스고의 풀턴 마틴 부인을 방문했는데 부인은 폐렴과 동반한 난처한 피부 발진으로 고생하는 중이었다. 당시 풀턴 부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부인이 얼마를 치료비를 내는지는 알려져 있다. 부인은 의료 상담을 하는 데만 525파운드를 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2만 파운드 이상이다.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열차 파업으로 뉴캐슬 머물던 오슬러는 자동차와 운전수를 직접 소개하려 했지만 옥스퍼드로 들어가기 아니는 결국 이틀이 걸렸다. 집에 들어온 이튿날 오슬러는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서 며칠을 침대에 들어 누워 앓았다. 그리고 2주 뒤에 오슬러는 다시 앓아 누웠는데 이번에는 증세가 기침이 아니라 열과 극심한 무력감이었다. 흡연 때문에 생긴 만성기관지 염 탓에 흉부에서 재발하는 염증으로 평생 고생했던 오슬러였지만 이번에는 증상이 심상치 않았다. 이때 생긴 질환이 독감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슬러 자신이 세균성 폐렴에 걸렸다고 밝혔으며 인플루엔자균이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만은 확실하다. 당신은 독감에 대한 미생물학적인 지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에 3장 독감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을 참고하라. 인플루엔자균은 독감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오슬러는 한 동료에게 자기 병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동료는 폐렴이 맞는다고 확인해 주었다. 비록 당시 X선 참여행설이 25년 이상 기술이었지만 환자도 의사도 자기들의 임상 실력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엑스레이가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어슬러는 흉막염 때문에 생긴 좌우 흉곽 아래쪽의 칼로 찌르는 듯한 지독한 통증을 겪고는 폐 바깥쪽으로 염증이 퍼졌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어슬러가 앓고 나서 2달이 지난 뒤에 또 다른 동료가 이제 수척해진 환자의 갈비뼈 사이에 바늘을 집어넣어 폐와 흉부 벽 사이에 고인 약 400mm의 고름을 뽑아냈다. 어슬러는 그동안에 자기 학생들에게 자기 나이의 환자가 폐렴에 걸리면 사형선고나 말 다름없다고 가르쳐왔다. 직접 저술한 교과서 3판에서 폐렴이 노인의 친구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제 어슬러는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폐렴은 감염증 가운데서 가장 흔하다. WHO의 초정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그 가운데 약 40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 가장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집단은 5세 이하의 어린이와 75세 이상의 노인이다. 2008년에는 5세 이하의 어린이 약 160만 명이 폐렴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거의 전부가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이었다. 2005년 폐렴은 미국에서 6만 명의 목숨을 악사한 8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이었다. 그 가운데 절반 남짓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나머지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일어났다. 선진국에서는 세균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를 확률이 7에서 9%였고 노인의 경우에는 이 사망률이 50%까지 높아졌다. 기관지염은 폐렴보다 훨씬 흔한 질병인데 종종 폐렴과 혼동되는 경우가 생기니 주의해야 한다. 두 질병은 환자에게 무척 다른 영향을 끼친다. 이제 환자의 폐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두 질병을 구별해보자. 사람의 기도는 코와 입에서 시작해서 비강과 편도선을 거쳐서 목구멍으로 내려가며 이어진다. 이때 유스타키오간이라는 두 개의 조그만 기관이 비강과 중위를 잇는다. 공기와 음식물, 액체는 같은 입구로 몸속에 들어오지만 후 두 개에 이르게 되면 그 아래로 공기만 계속 흘러갈 수 있다. 공기는 이제 후두 안의 성대를 지나서 기관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좌우 기관지로 크게 갈라진 다음에 수십 개의 더 작은 기관지로 갈라진다. 마침내 작은 기관지는 흡합가리라는 종착역에 닿는데 조그만 주머니 모양의 흡합가리는 두께가 무척 얇아서 사람이 들이마신 공기 속의 산소가 혈관막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산소의 순환이 일어난다. 동시에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는 빗속에서 흡합가리 안으로 이동하며 소음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기도의 위적인 상기들은 감염으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제1선 역할을 한다. 몸속으로 들이마신 세균과 바이러스는 대개 콧 속의 습기찬 공기에 더 들어가지 못하고 막힌다. 또 목 뒤편의 좌우에 자리한 림프 조직의 모임인 편도선도 미생물이 몸을 더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보초병 역할을 한다. 코에서 후두에 이르는 기도의 일부에 감염이 일어나는 증상을 상기도 감염이라고 부른다. 만약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이런 장벽을 넘어서 기관지 그리고 더 나아가 흡합가리까지 침입하면 각각 기관지염과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두 가지 질환을 하기도 감염이라고 부른다. 기관지염에 걸리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는 기침을 하면서 목에 가래가 끓는다. 하지만 기관지염에 걸렸다고 해서 피 속의 산소가 전달되는 과정이 방해받지는 않는데 흡합가리가 온전히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폐가 정상인 사람이라면 기관지염에 걸려도 그저 성가신 증상이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폐렴에 걸리면 흡합가리가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 자, 면역체계의 통합성과 일반 보건은 폐렴의 위험성을 알아내는 데 둘 다 중요한 요인이다. 흡연자,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 영양실조 환자, 암이나 당뇨병을 앓는 환자,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면역 억제 상태인 사람은 폐렴을 비롯해서 관련 합병증을 얻을 위험성이 높아진다. 7장에서 항생제에 대한 신화에서 나는 거의 모든 상기도 감염과 몇몇 하기도 감염에 불필요한 항생제를 남용하는 사례를 비판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관지염은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세균에만 작용하는 항생제로 치료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세균성 기관지염에 걸렸다 해도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효과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큰 기관지에 생긴 감염은 그 안에서 생기는 점액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청소되기 때문이다. 환자가 감염증이 일어나는 성가신 증상인 기침을 할 때마다 점액이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손상된 기관세포는 세균과 세균을 공격하기 위해 동원된 면역세포들이 전부 기관지의 가래 속에 모여 있기 때문에 미생물은 보통 더 큰 체내의 순환 과정에 들어서지 못한다. 하지만 폐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 세균성 기관지염에 걸렸다면 반드시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한다.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폐렴은 대부분 폐렴 연쇄성 고견이라는 세균에 의해 일어난다. 이 세균에 감염된 환자에서 가래 샘플을 얻어서 그럼 염색이라는 기법으로 확인해 보면 현미경 아래서 청색을 띤 보라색으로 염색된 한 쌍의 점들이 보일 것이다. 이 세균은 위생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폐렴의 주범이라 알려졌다. 하지만 항생제가 발생된 이후에도 폐렴 연쇄성 고견은 세균 가운데 가장 두려운 종류로 손꼽혔다. 이 세균은 세균성 뇌수막염이라는 무척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사실을 알면 의료계 종사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꽤 놀라울 것이다. 언론에서는 거의 수막염균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이다. 또 폐렴 연쇄성 고견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 10에서 15%는 아무리 일찍 항생제를 투여했다 해도 세균이 혈류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는 합병증이 생겨서 사망률이 최소한 30%에 이른다. 폐렴 연쇄성 고견에 감염된 환자는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는다. 방금까지도 멀쩡해 보였던 사람이 한순간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다. 대개 몸이 떨리는 오한에서 시작하여 가끔은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거나 뻣뻣하게 굽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경직 증상이 나타난다. 이제 고열이 뒤따르면서 환자는 온몸이 뜨거워져서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붉어진다. 근육과 관절의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곧 이 질환의 주요 증상이 나타난다. 마른 기침이 나타나면서 다양한 강도로 숨이 가빠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쯤 지나면 기침 끝에 노란색을 띤 노란 가래가 생기는데 가끔은 가래가 녹슨 듯한 붉은 빛을 띠기도 한다. 폐 속이 감염이 되어서 출혈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흉막염이 생겨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안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이것은 폐의 바깥쪽 표면까지 감염이 퍼졌다는 신호다. 항생제가 발명되기 전에도 폐렴에 걸린 환자 가운데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처음 며칠이나 일주일 안에 차도가 있었다면 대부분 살아남았다. 비록 앞에서 윌리엄 오슬러 경의 사례처럼 가래가 끓기 시작하는 경우가 흔했고 그렇게 되면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비참하게 몸은 쇠약해졌지만 말이다. 그러다가 항생제가 개발되고 나서는 후기의 합병증은 거의 사라졌다. 불행히도 일단 주사위가 던져지듯 세균에 감염이 되고 난 뒤에는 이런 처치를 하든지 몸이 낫지 않는 환자들도 몇몇 있었다. 어떤 처치를 하든지 그래도 진단이 내려지자마자 신속하게 효과적인 처치를 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었다. 오늘날에는 어린 시절의 시기별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 가운데 폐렴 백신이 포함되어 있고 폐렴 사망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점점 백신을 맞는 추세다. 인플루엔자. 이렇게 폐렴은 무척 위험하기 때문에 범인은 세균을 확실히 죽이려면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는 또 누가 폐렴 연쇄성 고견과 인플루엔자균은 실험에서 쉽게 배양된다. 이 두 세균은 미생물학이 승승장구하던 19세기 후반에 폐렴의 원인균으로 처음 확인되었다. 하지만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 가운데 상당수는 보통의 실험실에서는 배양하기 어렵고 가끔은 위험한 측면도 있다. 이 폐렴은 전형적이지 않은 잡동사니 같은 미생물에 의해 생긴다. 비록 수백 년 동안 인간에게 병을 일으켜 왔지만 이런 비정형성 폐렴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질병이다. 세균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배양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전형적인 폐렴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형성 폐렴을 일으키는 미생물에는 효과가 없다.
비정형성 폐렴을 앓는 사람들은 감염된 장소가 폐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증상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심한 두통이나 근육통, 발진, 설사를 보이거나 단순히 열만 나는 시기다. 호흡에 이상 증상이 있다 해도 가벼운 마른 기침을 계속할 뿐이다. 비정형성 폐렴에 걸린 환자들의 대다수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심하게 아프지는 않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도 있다. 신창호서를 일하던 어느 날 아침 나는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남동생 대니가 병원에서 막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었다. 대니 이제 겨우 21살이었고 나는 그 애가 아팠다는 사실조차 그때 처음 들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뒷마당에서 크리켓이나 축구를 같이 하던 사이였다. 우리는 상한 레몬을 수류탄 삼아 전쟁놀이를 하거나 로드보드에 잔잔하고 얕은 바다에서 물장구를 쳤고 축구팀 리치몬드가 연이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1960대 후반에는 그랬다. 경마장에서 대인이 아버지의 말들이 뛰는 모습에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비록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연락이 끊어지기는 했지만은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시간 덕분에 우리 사이에서는 암묵적이고 깊은 유대가 있었다. 비록 나는 데니의 형 토니가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은 적어도 청년 시절에는 데니가 형을 뛰어넘었다. 전화를 받고 몇 시간 동안 나는 전해들은 이야기를 깨어 맞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했다. 데니는 당시 칼든에 있는 실버톱 택시회사에서 비상차량 배치 담당자로 일했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데니는 무전방송을 재밌게 하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데니가 기사들에게 건네는 재치 있는 농담 하나가 업계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였다. 아마 더 오래 살아 누군가 데니를 발견했다면 상업적인 아침 라디오 방송에도 충분히 나갔을 것이다. 비슷비슷한 주택이 현이어 붙어있는 쇠락한 도심 지역에 살던 데니는 몇 주에 걸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독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고 열과 기침도 났다. 그래서 데니는 지역 보건의를 찾아가서 항생제를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낫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호흡이 곤란해질 지경에 이르러서 응급실을 찾았지만 이 시점에는 흉부에 감염이 있다는 증거가 희박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마침 데니는 부모님은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채였고 대신해서 데니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지켜본 고모는 놀라고 심란한 마음으로 당장 병원에 가야 입원해야 한다고 때밀었다. 결국 데니가 병원에 들어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폐렴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져 산소를 공급받고 정맥 주사로 항생제를 맞았다. 그때 데니는 아직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지만 몇 문장을 말하는데도 호흡 곤란을 느꼈다. 그 다음 주에도 차도급자 데니를 담당한 의사는 혹시 드물게 나타나는 종류의 폐렴이 아닌지 검사했고 흔하지 않은 미생물들을 죽이는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했다. 데니는 원래 덩치가 컸지만 어린 되면서 몸이 더 커졌다. 그래서 처음 입원했을 때 간호사는 적잖이 애를 먹었던 게 분명하다. 새로운 항생제를 맞고 며칠이 지나자 데니는 열이 내렸고 자주 있는 일이지만 잠깐 동안은 몸이 가뿐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데니의 어머니가 그날 저녁 데니의 여동생과 병원에 들러오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서 나머지 가족들에게 데니가 이제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고 전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데니는 몸이 더 나아졌고 형도 병원에 들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형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니는 침대 가에 일어나 앉았다가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일이지만은 데니를 되살리려는 의료진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내가 고향집에 돌아가자 아침 아버지도 키가 한참이었다. 데니의 아버지 샘은 경찰과 통화 중이었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시체는 검시관에게 가야 했고 시체 안식실에서 가서 시신을 확인해야 했다. 아버지는 나를 보더니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자 가자라고 말했다. 우리 둘은 내 자동차로 다시 돌아가서 웨스트 멜버른 법의학 센터로 향했다. 나는 경력이 몇 달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의사였기에 시체를 마주하는 부담은 내가 지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나와 같이 안치실에 들어가겠다고 고집했다. 우리는 친아버지라면 결코 무심히 마주하지 못할 모습을 보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서울서 있었던 고속도로를 따라서 조용히 애시고드로 돌아왔다. 사실 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눈치챘다. 몸이 아파서 병상에 오래 누워있다 보면은 다리 깊숙한 곳의 정맥에 피가 고여서 혈전을 이루는 뒤 이것을 심부정맥혈정증 DVT라고 부른다. 폐가 안 좋고 하면 폐가 또 이거 피를 공급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래 병상에 누워 있다가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감염증 때문에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도 심부정맥혈전증이 생기기 쉽다. 심부정맥혈전증이 생기기 쉽다. 이때 형성된 혈전은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폐로 이동할 수가 있고, 그러면 폐색전증이 나타난다. 색전증이 큰 범위에서 일어나면 폐동맥과 심장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이 폐나 심장으로 펌프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에 따라서 심부전증이 생기고 이 증상은 종종 환자의 목숨을 앗아간다. 대인의 경우는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일단 이동한 다음부터 도저히 손쓸 도리가 없었다. 요즘은 심부정맥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액 응고를 저지하는 헤파린을 일상적으로 주사하지만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약품은 흔하게 쓰이지 않았고 젊은 환자에게는 특히 더 그랬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 목숨을 잃고 몇 주가 지나 데니의 아버지는 빅토리아주 보건소에서 전화를 받았다. 데니가 아들 당시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레지오넬라병에 걸린 상태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검시 결과 데니의 사인은 폐색전증 때문이라고 밝혀졌지만 사실은 비전형적인 미생물이 치명적인 연쇄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비색전증이다 하는 거죠. 비색전증이다. 비색전증이다. 레지오넬라병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76년이다. 182명의 퇴역 군인들이 필라델피아 주의 한 호텔에서 제형 군인을 모임을 열었다가 심각한 병균에 노출되어서 참가자 중에서 29명이 숨을 거둔 것이다. 1년에 정체가 밝혀진 이 세균은 레지오넬라 뉴모필라라는 이름을 얻었고 곧 그 복잡한 생리학이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이 세균은 보통 실험실 조건에서는 분리되기가 어려우며 특수한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배양하기가 꽤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오넬라 병을 진단하려면 보통 환자의 혈액에서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항체를 찾은 이후에야 가능하다. 다만 대다수의 환자는 오줌에서 레지오넬라균이 생성한 단백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진단이 훨씬 빨라지지만 모든 환자에서 이 단백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세균의 배양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레지오넬라균이 걸린 환자 수는 가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폐렴 환자 가운데서 2에서 9%가 이 세균 때문에 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이 된다. 레지오넬라균은 습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에어컨, 냉각, 타압은 종종 대규모 발병의 시작점이 되며 이 세균은 가정의 온수 시스템이나 온수 욕조, 스파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시설에 염소 소독을 해도 레지오넬라균은 물속에 사는 아메바나 원생동물 속에 침입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커다란 냉각탑의 상당수는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세균의 숫자가 임계치에 다다르고 오염물이 에어로졸 작은 물방울로 벗어내는 상태가 되어야 사람들에게 감염이 일어난다. 이때 어떤 이유에서는 면역 체계가 약해진 사람들은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병원의 에어컨 냉각탑 관리 규정은 무척 엄격하다.
이 세균과 가까운 종인 레지올라 롱베아케는 오염된 배양토를 섭입하는 것만으로 병을 옮긴다. 이 종은 처음 분리된 장소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라는 지명을 따서 학명을 지었지만 정작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장소는 오스트레일리아다.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로는 보통 폐렴을 치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레지오넬라 병에는 대항하기 힘들다. 예전에는 이 병에 약효가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에트트로마이신뿐이었는데 이 약은 경구 투여했을 때 잘 흡수되지도 않고 정맥 주사로 맞아도 부작용이 생겼다. 그래도 오늘날에도 약효도 있고 경구 투여에 알맞은 강범위 항생제를 다양하게 구할 수 있다. 데니가 사망하고 나서 보건소 직원들이 그의 집을 찾았지만 감염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다. 온수 시스템의 세균에 오염되어 데니가 샤워하다가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결코 증명된 것은 아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 가운데 데니 혼자만 병에 걸린 단별성 사건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사건이 생겼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공자들은 감염병 수준이 낮은 재래기술을 사용한다. 물론 오늘날에도 몇 시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은 몇 년 전 일이다. 어느 날 오후 잘 차려입은 남자가 자신이 진료받은 의사로부터 긴급한 위탁을 받아 내가 근무할 병원에 찾아왔다. 남자는 72시간에 걸쳐서 격심한 두통과 근육통 고열에 시달리는 중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마른 기침이 있긴 했지만 그 밖에 실마리가 될 만한 증상은 딱히 없었다. 나는 그를 진찰하다가 왼쪽 흉부에서 딱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또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기능이 살짝 비정상이었고 백혈구의 한 종류의 수치가 높은 반면에 다른 한 종류는 수치가 낮았다. 남자는 자기가 왜 몸에 이상이 생기는지 전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자기 친구 역시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사실 남자의 친구도 우리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바로 몇 분 전에 전화를 한 참이었다. 열이 있는 환자에게는 조심스럽지만은 철저하게 여러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몇 가지는 뻔한 질문이다.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 온도계로 직접 열을 재봤나요? 기침이라든가 설사, 비뇨기의 증상, 발진 같은 감염의 원천을 특정할 만한 다른 증상은 없나요? 이런 식이다. 하지만 동시에 의사는 환자들이 나서서 제공하려 하지 않는 세부적인 정보들도 끌어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은 종종 이 과정에서 애를 먹곤 한다. 이들은 의사 본인이 원하는 답을 찾으려면 수동적인 듣기로는 충분하다고 여긴다. 아무리 지적인 환자라 해도 전에 알아본 적이 없다면 자기의 개인사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한 정보인지 모르고 그에 따라 진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정보를 즉각 제공하지 못한다. 그렇겠죠. 어쨌든 그래서 나는 지금 방문한 외래 환자가 최근에 농장을 방문하거나 동물과 접촉한 적이 있느냐라고 내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을 했을 때 기뻤다. 같은 증상을 보이는 친구가 취미로 농장을 운영하는데 2주 전에 환자는 친구를 거들어서 무척 난산이었던 송아지의 출산을 도왔다. 그 사실 까맣게 잊었다가 내 질문을 듣고서야 당시 친구와 자기가 소의 시력과 양서를 뒤집어 썼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이었다. 그런데 왜 웃고 계시나요? 환자가 물었다. 왜냐하면 막 당신의 병을 진단했거든요. 내가 설명했다. 저는 당신이 큐열에 걸렸다고 확신합니다. 이 환자에게 하루나 이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일러준 다음에 나는 응급실에 들러서 그의 친구를 찾았다. 그에 대한 메모는 바이러스성 질환 파라세타몰을 투여하고 퇴원시킨 다음에 지역 보건의가 경과를 살필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런 처방을 내린 수련이를 찾아가서 이들이 병에 걸렸던 숨겨진 요인을 설명했고 큐열에 의한 비정형성 폐렴이라는 내 진단을 일러주었다. 서리는 내가 천지라도 되는 듯이 울어보았다. 하지만 내가 이때 했던 일은 우려의 기본적인 수칙을 다른 것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둘 다 호전되어졌다. 이렇게 되네요. 큐리얼은 아마 여러 감염병 가운데서 병명이 가장 짧은 질병일 것이다. 큐, 맹열, 말라리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큐열이라는 것은 약자다. 오스트레일리아 병리학자 에드워드 데릭이 이 병명을 처음 붙였다. 데릭은 당시 퀴즐랜드 도살장 일꾼들에게 발생하는 열병에 대한 연구 중이었다. 이렇게 해서 노벨상 수상자
헌액과 마비스 프리먼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 이것은 당시 교열은 리케차와 세균으로 추정이 되었다. 교열은 흔하지 않지만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교열은 세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젖이나 오줌, 똥 등에서도 전파될 수 있다. 그렇군요. 교열. 콕시넬라 브루네티는 보통의 실험실 환경에서 다루기가 몹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장비가 잘 갖춰진 시설에서만 배양할 수가 있다. 교열. 앞에서 등장한 치미 농장에서 교열에 걸린 두 사람 또한 비록 급성 증상에서는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여러 해 동안의 만성 피로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으로 고생을 했다. 비정형성 폐렴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두통이 무척 심한 나머지 처음에 들은 진단은 자칫 뇌수막염으로 오진하기도 했다.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면 비정형성 폐렴으로 확신할 수 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동료 하나가 나에게 찾아와서 역시 의료계 정수자인 자기 남편을 봐달라고 했다. 남편이 보통 의사들이 그렇듯이 자기가 병에 걸려 아프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가서 보니 동료의 남편은 고열과 심한 두통, 근육통, 마른 기침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도 못했지만 자기가 독감이라고 스스로 진단을 내린 채였다. 보통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과 겨울철도 아닐 뿐더러 가족 중에도 독감이 걸린 사람이 없는데도 말이다. 나는 그걸 신체 검사해봤지만 딱히 비정상적인 소견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유가 불명한 열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보통 던지는 질문들을 하나씩 물었다. 최근 동물들과 접촉한 일이 있냐고 묻자 그는 약 2주 전에 가족과 함께 근처의 작은 동물원을 찾았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동물원에 방문해도 동물과 가까운 접촉을 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옮을 위험성은 무척 낮다. 게다가 그는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동물들과 보통의 거리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나는 딱 집어 새와 접촉한 일이 없냐고 캐물었고 그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문득 얼마 전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색이 화려한 앵무새를 만진 적이 있다고 기억해냈다. 앵무새를 얼굴 가까이 가져갔고 날개가 코 밑으로 쓱 그쳤으며 그러다가 새가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그 얘기는 군데군데 폐렴이 발견되었다. 나는 앵무새병이라 알려진 비정형성 폐렴 진단을 내렸고 독시사이클린을 처방했다. 그는 48시간이 안 되어 깨끗이 나았다. 내가 앵무새병을 처음 진단한 것은 20년 전 아일랜드에서 남성의 살이었다. 이런 일이 있네요. 그는 처음에 새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를 전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이 병에 걸리기 몇 주 전에 아들과 함께 애완동물 가게에 여러 번 들린 적이 있음을 기억해냈다. 두 사람은 비록 강아지를 구경하고 있었지만 그 가게 안에는 앵무새들도 여러 마리 있었다. 혈액검사를 해보니 앵무새병이 확진이 되었고 나는 감염병 진단에 한참을 끌다가 비로소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당시 나는 그를 돌보던 수련의 3명 가운데 한 명이었고 몇 주 뒤 퇴원하면서 그는 우리 각각에게 선물을 했다. 앵무새병을 뜻하는 영어 단어 그리스어로 앵무새를 뜻하는 피타코스 앵무새병이 기록된 시기는 1879년 이렇게 해서 피타코스 부시타키라는 세균에 감염된 개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새들은 아주 약한 증상만 겪기 때문에 저희는 병에 걸린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1930년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앵무새 병이 유행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열대지방의 새들이 유럽과 미국에 수입된 결과였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네요. 날아다니는 새들의 대변에 다량으로 노출될 수 있다. 새들에게. 또 한 번은 내가 캔버라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던 주말에 한 젊은 여성이 피로와 고열, 일신도 독감인가 했는데 역시 혈액 검사를 그 모니카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높아서 폐렴으로 보였다. 철결핍성 빈혈 때문일 가능성도 있었는데 생리혈이 다량으로 몸속으로 빠져나가는 젊은 여성에게 흔한 증상이었다. 그렇지만 혈액을 현미경으로 조사한 결과 용혈성 빈혈의 소견이 보였다.
모니카의 몸 어디인가 결국 세포가 파괴되는 영혈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정형성 폐렴과 영혈이 같이 일어났던 것은 환자가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되었다는 의미였다. 폐렴, 마이코플라스마균은 기묘한 세균에서 여러 개성한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낸다. 다른 비정형성 폐렴균과 마찬가지로 이 세균 역시 자기가 감염된 포유동물의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실험실 환경에서는 쉽게 배양되지 않는다. 비록 세균은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구조가 복잡하지만은 세균 역시 자기 수를 늘리기 위해서 숙주세포 속의 영양분을 활용해야 한다.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은 대개 증상이 약하지만은 가끔은 꽤 심각해져서 환자의 몸을 쇠약하게 만든다. 숙주세포가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된 결과 만들어진 향체 가운데는 우연히 저 결과 세포 표면의 소형체에 달라붙는 것들이 있다. 항체가 붙으면 저 결과 세포는 자기들끼리 엉겨붙어 파괴되기에 이른다. 또한 마이코플라스마는 발진을 일으키는데 별 특징 없이 이렇게 병변이 생기고 된다. 그리고 이거 조그만 발진이 무척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한두 가지의 드문 사례.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병으로 발전하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에 걸리면 입술과 ip에 통증을 동반하는 물집이 잡히며 눈은 빨개지고 생식기를 포함해서 온몸에 발진이 뒤덮인다. 이 증후군의 치사율은 30%에 이른다. 그래서 홍반이 약물에 또한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된 어린이 100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뇌염과 뇌수막염 같은 신경학적인 합병에 있다. 비정형성 폐렴을 일으키는 드라큘라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은 클라미도 필라 뉴모니아. 이 세균의 천적인 앵무새병을 일으키며 전체 비정형성 폐렴의 10% 이상을 돕는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필 집단은 바이러스인데 전체 비정형성 폐렴의 3분의 1을 바이러스가 일으킨다.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많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스, 메르스 등등. 위장을 시작할 때 등장했던 일리움 어슬러경은 증상이 나타나고 며칠을 더 앓았다. 흉부에 다시 물이 차기 시작하자 어슬러는 한 동료를 불러서 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부탁했다. 그리고 어슬러의 예상대로 이때 뽑아낸 흉수에서 인플루엔자 균이 발견되었다. 어슬러는 이 처치가 거의 아프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웠지만은 그래도 이 점이 큰 위안을 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1919년 어슬러는 뇌출을 일으켰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머리를 받쳐주시오. 결국 오후 4시 에서 영영 사로잡혔고 이들은 의학서의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뇌출을 일으키고 폐렴이 참 이렇게 또